그녀가 신문실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에요. 그저 엄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보이부 장교는 펜을 멈췄어요. 그 순간 10년간 쌓아온 냉혹함이 무너졌습니다. 탈북 10년 만에 다시 건넌 압록강. 그녀는 간첩이 아닌 딸이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박정아가 한국에 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한국에서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정아는 압록강 건너편을 생각했어요. 그곳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아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북쪽 소식 전하는 일을 하죠.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소식입니다. 한 달 전에 쓰러지셨어요. 병원도 못 가셨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쥔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거짓말이죠?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벽이 얇은 원룸이었거든요.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어요. 다음 날 정아는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현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정아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이 생각났어요. 정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2북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을요. 한국 법으로도 북한 법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였죠. 하지만 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10년 전 어머니를 두고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죄책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갈게요. 정아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해 국경 마을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죠. 그는 정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2북은 위험해요. 보이부가 국경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들키면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돈을 받고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사흘간 산길을 걸었어요. 정아의 발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압록강이 보였어요. 강물은 10년 전처럼 여전히 검게 흐르고 있었죠.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브로커가 떠났습니다. 정아는 홀로 강가에 섰어요. 달빛이 강물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벅지를 적셨습니다. 10년 전에는 이 물을 건너며 자유를 꿈꿨었죠. 지금은 같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어머니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정아는 북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아야, 꿈이냐? 아니에요, 엄마. 제가 왔어요. 정아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등뼈가 손에 닿았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한국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아야, 엄마는 이제 힘이 없다. 괜찮아요. 제가 업고 갈게요. 정아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압록강을 향해 걸었어요. 밤이 깊어졌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정아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강으로 다가갔어요. 등에 업힌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정아에게 힘을 줬어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이었죠. 그리고 곧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정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였어요. 그녀는 재빨리 어머니를 강가 갈대숲에 숨겼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소리 내지 마세요. 그리고 정아는 홀로 강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손전등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군화 소리가 물을 가르며 다가왔죠. 정아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보이부원들이 정아를 에워쌌어요. 그들은 정아의 팔을 붙잡았고 뒤로 묶었습니다. 정아는 뒤를 돌아봤어요. 갈대숲이 보였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어머니는 안전했습니다. 정아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끌려갔어요. 창밖으로 압록강이 멀어졌습니다. 정아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엄마, 살아주세요. 제발 살아서 강을 건너주세요.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정아가 도착한 곳은 보이부 신문실이었어요. 차갑고 어두운 방이었죠. 형광등 하나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신문실의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정아는 그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렸어요. 정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는 기척을 느낄 수 있었죠. 고개를 들어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보이부 장교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펜을 들었어요. 이름, 박정아입니다. 장교는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나이, 35입니다. 탈북 연도, 2015년입니다. 장교는 펜을 멈추고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죠. 재입국 이후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장교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정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왔나? 네. 탈북자가 재입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나? 압니다. 장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당신은 남조선 간첩으로 분류된다. 재입북자는 모두 그렇게 처리된다.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장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럼 뭔가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딸입니다. 그 말에 장교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펜이 책상에서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아를 바라볼 뿐이었죠. 정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엄마를 두고 강을 건넜어요. 그때 엄마는 저를 보내면서 말씀하셨죠. 잘 살아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떠났어요. 하지만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고 온 것이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어요. 한 달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병원도 못 가셨다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장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엄마는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두고 떠난 그 10년 동안 엄마는 혼자 아프셨던 거예요. 정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이부가 왔을 때 저는 엄마를 갈대숲에 숨겼어요. 그리고 혼자 강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엄마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장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떨어진 펜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간첩이 아니에요. 그저 엄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흘렀어요. 장교는 정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10년, 아니 20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말이죠. 장교의 이름은 강민혁이었습니다. 그는 20살에 보위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0년간 충성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를 신문했고 수많은 재입북자를 처리했죠. 그에게 감정이란 사치였습니다. 명령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여자 앞에서 그의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두려움도 증오도 아닌 오직 간절함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그 단순하고도 순수한 마음만이요. 민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당신 어머니는 어디 있나? 정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갈대숲에 숨겼지만 그 후로는 못 봤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강을 건넜을 거다. 우리가 당신을 잡는 동안 말이야. 정아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요? 엄마가 무사히?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다. 그럼 저는?
감방으로 돌아가라. 다음 신문까지 기다려. 보위부원들이 들어와 정아를 끌고 나갔습니다. 정아는 나가면서 민혁을 돌아봤어요.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아가 나간 후 민혁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정아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에요. 그저 엄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혁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요. 병으로 누워 계실 때 어린 민혁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약도 음식도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에게 힘이 있었다면, 만약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있었다면, 민혁은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말이죠.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에게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감방의 작은 창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정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이마를 무릎에 댄 채로요. 밖에서는 보초병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죠. 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갈대숲에 숨기며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죠. 정아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감방 문이 열렸어요. 보위부원이 정아를 다시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아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하늘이었죠. 신문실에는 이미 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듯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정아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정아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펼쳤지만 펜을 들지는 않았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죠.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생각을 많이 했소. 정아는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소. 민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소. 탈북자를 잡고 신문하고 처리하는 일 말이요. 정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소. 이것이 내 의무라고 믿었소. 조국을 배신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소.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나는 흔들렸소.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뇌가 가득했어요. 당신은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소. 당신은 그저 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이요. 민혁은 책상에 놓인 배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보위부 배지였어요. 붉은 별이 새겨진 그 배지는 그의 20년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배지를 집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죠. 민혁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요. 어린 민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민혁은 그때 맹세했습니다.
강해지겠다고요. 다시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보이부에 들어왔고 냉혹한 장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아를 보며 민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체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 민혁은 배지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어머니는 무사히 강을 건넜을 거요. 정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우리 보초병에게 확인했소. 갈대숲에서 노인 한 명이 발견되었지만 체포하지 않고 놓아줬다고 하더군요. 정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중국 쪽으로 건넜을 거요. 브로커가 도왔을 것이요. 정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몸이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었죠.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을 뿐이에요. 민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한참 후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부 건물 마당이 보였습니다. 보이부원들이 훈련하고 있었죠. 규칙적이고 정확한 동작들이었어요. 민혁은 자신도 저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규칙대로, 명령대로, 의심 없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옳은 삶이었는지를요. 정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혁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입북자는 중형에 처해지요. 15년에서 무기징역, 때로는 사형까지도. 정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오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민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도 있소. 정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하면 탈출시킬 수 있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아는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민혁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조건이요? 나도 함께 가야 하오.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러시려는 거예요? 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20년간 잘못된 일을 해왔소. 사람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사람을 버려왔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요. 정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이부 장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돼요. 직위도 명예도 가족도. 민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없소. 명예도 이미 의미가 없소. 내가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소. 그는 정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당신을 살리는 것은 확실한 일이요. 그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소.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혁은 그 눈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보초 교대 시간에 움직이겠소. 준비하시오. 민혁은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당신 어머니는 분명 살아계실 거요. 당신도 살아야 하오. 문이 닫혔습니다. 정아는 홀로 남았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려는 이 낯선 장교를 위해서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숙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보이부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별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죠. 민혁은 그 배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20년의 세월이 그 작은 금속 조각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초병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정확한 박자였습니다. 민혁도 한때 저렇게 걸었었죠.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낡고 바랜 흑백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민혁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는 사진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라면 뭐라 하셨을지를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체제도 명예도 그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고요. 민혁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지를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는 배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보초 교대 시간은 5시였습니다. 30분 남았죠. 민혁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군복이 아닌 민간인 옷이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재킷이었죠. 그는 가방에 물과 약간의 식량을 챙겼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혁은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문고리에 올렸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보이부 장교 강민혁이 아니었어요. 도망자가 되는 것이었죠.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던 그 얼굴이요. 나는 간첩이 아니에요. 그저 엄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걸었어요. 군화를 신지 않아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죠. 그는 감방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감방 입구에는 보초병이 서 있었어요. 젊은 병사였습니다. 민혁을 보자 경례를 했죠. 장교 동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민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입국자 박정아를 데리고 가야 한다. 상부 명령이다. 보초병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20년 경력의 장교였으니까요. 보초병은 열쇠를 꺼내 감방 문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장교 동지. 민혁은 감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아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민혁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민혁은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정아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감방을 나왔어요. 보초병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신문실이다. 곧 돌아온다. 보초병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혁과 정아는 복도를 걸었어요.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뜻이었죠. 그들은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상구가 있었어요.
민혁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민혁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보초병은 보이지 않았죠. 교대 시간이라 잠시 공백이 생긴 것이었어요. 지금이요. 뒤시오. 두 사람은 달렸습니다. 건물 뒤편의 숲으로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바닥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정하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죠. 한참을 달린 후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보이부 건물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아직 추격은 없었어요. 하지만 곧 발각될 것이었죠. 민혁은 정아를 봤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조금만 쉬고 다시 가야 하오. 정아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민혁을 바라봤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돼요. 민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잃었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말이오.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가야 하오. 중국 국경까지는 아직 멀었소. 그들은 다시 걸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별빛을 따라서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였어요. 그들이 도망친 것을 알아챈 것이었죠. 민혁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야 하오. 그들이 뒤쫓아올 것이오. 정아는 힘을 내어 걸었어요. 발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혁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자신이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숲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혁은 잠시 멈춰서서 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명령도 의무도 없는 아침이었죠. 정아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해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가시오. 아직 갈 길이 멀었소.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압록강을 향해서요. 뒤에서는 추격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자유가 있었고 뒤에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들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이었죠. 민혁은 정아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 강을 건너면 자유입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보이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정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계속 가시오. 멈추지 마시오. 두 사람은 더 빨리 걸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나아갔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물에 떨어졌죠. 마침내 그들은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이부원들이 강 건너편에서 서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혁과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었죠. 정아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강을 건넌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바람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경에서 멀어져야 했죠. 민혁이 앞장서서 길을 찾았고 정아는 그의 뒤를 따랐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중국 변경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이어진 곳이었죠. 민혁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걸었어요. 마을 끝자락에 작은 여관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민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중년 여자가 나타났죠. 그녀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젖은 옷과 지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녀는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 2층 구석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탁자가 전부였죠. 여자가 마른 옷을 건네주고는 나갔습니다. 민혁은 정아에게 먼저 옷을 갈아입으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추격은 없는 것 같았죠. 정아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민혁도 옷을 갈아입었어요.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유로워졌다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민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중국산 저가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브로커 번호가 있소. 연락해 보겠소. 민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정아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은 후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혁이 정아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는 무사하오. 이틀 전에 한국에 도착하셨다고 하오. 정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줄 뿐이었죠. 정아는 한참을 울었어요. 10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가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정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도 엄마도.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은 나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밥을 가져왔어요. 따뜻한 죽과 김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지만 음식은 달았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정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압록강 저편의 별과
똑같은 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따뜻했어요. 민혁이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별을 바라봤어요.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요? 정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죠. 어머니 곁으로요. 당신은요? 민혁은 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함께 가고 싶소. 정아는 그를 돌아봤어요. 민혁은 여전히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 가면 보이부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질 거요. 당신에게 짐이 될지도 모르오.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저를 살렸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함께 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민혁은 정아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어요. 그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각자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민혁은 바닥에, 정아는 침대예요. 어둠이 방을 감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정아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민혁 씨. 네.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당신을 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봤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나는 20년간 그걸 잊고 살았소. 당신이 그걸 다시 일깨워줬소.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요. 민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구한 게 아니오. 당신이 나를 구한 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관에 머물며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브로커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고 경로를 알아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아는 민혁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고 민혁은 정아가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두와 맥주를 주문했어요. 촛불이 테이블을 비췄죠. 정아는 만두를 먹다가 민혁을 봤습니다. 이상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밥을 먹고 있다는 게요. 며칠 전만 해도 신문실에 있었는데 민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소.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것.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혁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어요. 청명한 소리가 울렸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도 없었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정아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하얀 눈송이였죠. 민혁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정아가 민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혁은 놀라 그녀를 봤어요. 정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이었죠. 민혁도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찍혔어요. 두 줄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한 나란한 발자국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미움이나 증오가 아닌 순수한 사랑이었죠. 용서에서 싹튼 사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중국 변경 마을의 작은 여관은 두 사람에게 집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정아는 시장에서 장을 받고 민혁은 브로커를 만나며 한국행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지어 먹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아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민혁이 문 밖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죠. 정아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 후로 며칠간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토했고 입맛이 없었어요. 정아는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는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여관 화장실에서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2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정아는 벽에 기댔습니다. 두 줄이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정아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어요. 민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민혁은 그녀의 빨간 눈을 보며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디 아프시오?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함께 앉았습니다. 정아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민혁은 그 작은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아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과 미소가 섞인 표정이었죠. 민혁은 알아챘습니다. 그의 숨이 멎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민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정아를 보고 그녀의 배를 보고 다시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정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민혁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정아의 배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정아는 민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이 아이를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정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용서에서 태어난 거요. 정아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했고 나도 과거를 용서했소. 그 용서에서 이 생명이 시작되었소. 정아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 아이예요. 체제와 이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민혁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겠소. 당신과 아이 곁에 있고 싶소. 정아의 눈에 걱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당신은 보위부 출신이에요. 한국에 가면 조사받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소. 힘든 것쯤이야. 중요한 건 당신과 아이요.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배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민혁은 그 안의 생명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말하고 싶소. 민혁은 배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빠는 너를 지킬 거야. 엄마도 너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정아는 민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더 열심히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고 경로를 확인했어요. 정아의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한국행 배가 일주일 후에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남부 항구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배였죠. 위험하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의 손을 꼭 잡았죠. 가겠소. 우리 셋이 함께 가겠소.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여관방을 정리했어요. 이곳에서 보낸 한 달은 짧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사랑을 발견했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여관 주인이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정아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건넸어요.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붉은 실팔찌가 들어 있었죠. 여관 주인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민혁이 통역했어요. 아이를 위한 부적이라고 하오. 무사히 나으라고.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주인을 껴안았습니다. 주인도 정아의 등을 토닥였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여관이 멀어졌어요. 작은 마을도 눈 내리던 거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아는 창에 손을 댔어요. 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버스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정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할머니를 만날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살 거야. 민혁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죠. 아니,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두 사람을 태우고 아이를 품고 희망을 싣고서요.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이와 그들 모두가 함께할 새로운 집이요.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이부 장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아빠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중국 남부 항구에서 배를 탔어요. 작고 낡은 어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비좁은 선실에 몸을 숨겼죠. 정아는 배 멀미로 고생했습니다. 민혁은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어요. 배는 사흘을 항해했습니다. 풍랑이 심한 날도 있었어요. 파도가 배를 뒤흔들었고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버텼어요. 민혁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물을 먹였습니다. 제3국의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한국 정부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었습니다. 민혁은 조사를 받았어요. 보이부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신문이 길어졌습니다. 정아는 민혁이 조사받는 건물 밖에서 매일 기다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혁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봤어요.
비에 젖어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조사 5째 날 민혁은 드디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행이 승인된 것이었어요. 조사관들은 민혁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그가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요. 민혁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아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민혁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어요. 비가 내렸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그들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였어요. 정아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민혁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땅이 멀어졌고 구름이 가까워졌죠. 정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정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민혁도 가슴이 벅찼어요. 생전 처음 오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정아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정아의 어머니였어요. 정아는 달렸습니다. 가방도 민혁도 잊고 그저 달렸어요. 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정아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딸,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의 이별이 죽을 뻔한 순간이 모든 두려움이 눈물로 쏟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눈물을 흘렸죠. 민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정아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민혁을 봤어요. 정아가 어머니 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놀람으로 변했죠. 어머니는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혁도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정아와 어머니가 살던 곳이었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아는 어머니 옆에, 민혁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정아의 그릇에 계속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민혁의 그릇에도 김치를 듬뿍 얹어줬죠. 민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먹었어요. 얼큰하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맛이었어요. 어머니는 민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토닥여줄 뿐이었죠.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4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아는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죠. 그날 밤 민혁은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북쪽보다 20년을 일했던 보이부보다 이 작은 거실이 더 집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민혁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번갈아
그를 불렀어요.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민혁은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넉 달, 5달, 6달. 이제 티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위해 작은 옷을 뜨개질했어요. 민혁은 조사가 끝난 후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였어요. 새로 온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었죠. 민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탈북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요.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그 마음, 나도 알아요. 그는 정아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구하려 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를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사람을 지키는 일, 사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민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아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민혁은 정아 옆에 앉았습니다. 배에 귀를 대었어요. 작은 발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웃었어요. 정아도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왔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아가 밥을 퍼주었고 민혁이 국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밥을 먹으며 민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젊은 탈북자를 만났어요. 나처럼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이었죠. 정아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처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그릇에 김치를 더 얹어줬어요. 민혁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아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어요. 민혁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압록강 너머에서 봤던 그 별과 똑같은 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별들은 자유의 별이었어요. 사랑의 별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 정아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무릎 위에는 5살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림책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제잘거렸어요. 어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5년 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와 가족의 사랑이 그녀를 회복시켰죠. 아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할머니, 나 아빠 닮았어?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주 많이 닮았지. 눈도, 코도, 착한 마음도. 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무런 그림자가 없었어요. 전쟁도, 분단도, 이념도 모르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이스크림 2개가 들려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민혁은 머리가 조금 희끗해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40년간 얼어붙었던 그 눈이 이제는 따뜻했어요.
그는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의 수석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민혁은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뛰어왔어요. 민혁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킥킥 웃으며 아빠의 뺨에 뽀뽀했어요. 민혁은 어머니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는 중간에, 민혁과 할머니는 양옆에요. 한강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연을 날리는 가족도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서 왔어? 민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민혁을 봤어요. 민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왔단다. 얼마나 먼데? 강을 건너야 하는 곳이지. 아이는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저강?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봤어요. 멀리 아득히 먼 곳이었습니다. 아니야. 더 먼 강이란다. 하지만 아빠는 그 강을 건넜어. 너와 엄마, 할머니를 만나려고. 아이는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스크림에 집중했어요. 민혁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민혁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뜻이었죠.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저 멀리서 정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식사 재료를 사온 것이었죠. 정아는 가족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뛰어갔어요. 정아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혁과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민혁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려고 재료 샀어요. 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김치찌개. 5년 전 처음 한국에 와서 먹었던 그 음식이었어요. 어머니의 음식, 가족의 음식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민혁의 등에 엎였고 정아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어요.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작은 아파트의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밥을 퍼고 국을 떴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옆에, 정아와 민혁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먹었어요. 여전히 얼큰하고 따뜻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맛은 변하지 않았죠. 정아가 민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어요.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평화요. 아이가 제잘거렸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친구와 싸웠다가 다시 화해했다고요. 어머니는 웃으며 들었고 정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혁이 설거지를 하고 정아가 닦았어요.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민혁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혁은 북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압록강 너머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5년 전 북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죠.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민혁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에서 네 사람은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작고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정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민혁은 정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을 살려줘서.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민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20년간 보이부에서 40년간 북에서 찾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죠. 정아는 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알았어요. 10년 전 어머니를 두고 강을 건넜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녀는 강을 건너며 용서를 배웠고 다시 강을 건너며 사랑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압록강 위에서 봤던 그 별, 중국 마을에서 봤던 그 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별들은 자유의 별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넌 것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체제와 이념의 강이었어요. 그 강을 건너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용서였어요.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민혁은 잠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이 아이는 미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에서, 사랑에서 태어났죠. 그것이 이 아이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정아는 아이를 안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민혁은 잠시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북쪽은 어두웠지만 여기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알았어요. 언젠가 저 어둠도 빛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요. 정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혁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건넌 건 강이 아니었어요.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였소. 그리고 사랑이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없었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었습니다. 그리움은 끝내 사랑이었습니다. 미움은 결국 용서가 되었어요. 그들이 건넌 마지막 다리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늦어도 마음은 닿았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결국 모두 함께였어요. 어머니와 딸, 그리고 한때 적이었던 남자. 이제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한 줄이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민혁과 정아는 창가에 서서 별을 봤습니다. 아이는 침실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평화롭게 쉬고 계셨어요. 작은 아파트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